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한동훈 전 위원장 문제로 그야말로 화라산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을 파고든 여러 분석 보고서들인데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건 뭐 단순히 한 정치인의 징계 여부 이 차원에 훨씬 넘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당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전체의 정체성을 놓고 버리는 뭐랄까 거대한 권력 투쟁의 서막처럼 보이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이 모든 과정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내부 정화일까요? 아니면 차기 권력을 둘러싼 아주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이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과 각 세력이 그리고 있는 그 복잡한 수싸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사안이 가진 무게감이 정말 남다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예요.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의 권력 지형은 물론이고요. 모든 게 바뀔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의 선거 전략까지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부터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죠. 바로 당원 게시판 사건인데요. 네, 이게 그냥 그랬다더라 하는 뭐 그런 의혹 수준이 아니라고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팩트들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자료에 나온 조사 결과 보고서가 아주 상세한데요. 그냥 심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들이 조목조목 적시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제가 본 바로는 첫째,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서 아내, 장모, 처남, 처제까지. 네, 총 5명이죠. 이 5명의 가족 명의로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내용이었다는 점. 네,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셋째가 결정적인데 기술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정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5명이 각자 다른 곳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사용된 IP 주소가 단 2개에 불과했어요. 잠깐만요. IP가 2개밖에 없었다고요? 5명이서? 네, 단 2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좀 이상한데요? 마치 한두 사람이 여러 명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쓴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IP와 연결된 휴대전화에 그 맥 주소라는 걸 추적해보니까 끝자리 번호가 동일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 방점은 이 모든 게시판 활동이 끝난 직후에 약속이라도 한 듯 4일의 간격을 두고 이 5명의 가족이 전부 집단으로 탈당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네, 이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가족이 한 일은 맞지만 나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 해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해명이 오히려 불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 일을 모를 수가 있냐, 무책임하다, 결국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거쳤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가족 문제에서 나는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2호선 당무강사 위원장이 내린 결론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정황들, 네. 소수의 IP, 동일한 휴대전화 흔적. 그리고 타이밍을 맞춘 듯한 집단 탈당. 이걸 종합해보면 개인의 우발적인 일탈이 아니라 명백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그냥 덮지 않고 공식적인 징계 절차라는 칼을 빼어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결국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지겠네요. 여기서 국민의힘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등장하는 거죠. 네,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그 윤리위원회 구성 방식이었어요. 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위원들끼리 투표로 뽑는 호선 방식이라니 이건 좀 독특한데요?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건지 자료에 설명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바로 그 호선 방식이 이 사안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장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대표가 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그 결정이 아무리 공정해도 반대편에서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정치적 숙청이다. 이런 공격을 할 빌미를 주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위원들이 내부 투표로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뽑게 되면 당 지도부의 입김이 닿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방패막이인 셈이죠. 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발언했음에도 이게 지도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찍어내기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당 대표의 뜻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구의 원칙적인 판단이다라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물론 자료를 보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형식만 독립적일 뿐 결국 위원들 다수가 지도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그렇겠네요. 최종 결정이 나와도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윤리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해도 결국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당내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요. 자료를 보니 이 문제를 두고 당이 거의 두 동강이 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원칙론, 다른 한쪽은 통합론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죠. 맞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론. 자료에서는 이걸 선도적 전략이라고 표현하던데 이쪽 주장이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아, 그 표현이 있었죠. 썩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의 기강이 답을 세우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등지고 당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은 외과적 수술처럼 깔끔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두면 당 전체가 병든다는 위기감이군요. 네, 그런 위기감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와, 썩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라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이건 그냥 문제를 해결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려내야 할 병으로 규정하는 거군요. 네, 대화나 타협의 여지를 처음부터 없애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강경론의 지지 기반이 정말 단단해요. 자료 분석을 보면 당원 80% 이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우파 진영이 이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트럼프식 리더십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강경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아, 트럼프식이라는 게 그냥 강하다는 의미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복잡한 정치적 논쟁을 선과 악의 구도로 단순화하고 당대 엘리트나 언론을 거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해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면서 결집력을 극대화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해요. 문제를 덮거나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 지지층에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반대편에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원로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온건론, 즉 통합 우선 전략이 있고요. 네, 그쪽 목소리도 있죠. 이쪽 논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어쨌든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지금은 분열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한동훈을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안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준석, 유승민처럼 지금 당 밖에 있는 인물들과도 손을 잡는 이른바 빅텐트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빅텐트론이요? 네, 말 그대로 커다란 텐트 안에 이념이나 성향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모두 포용해서 일단 세력을 키우고 보자는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이죠. 당장의 이념적 순수성보다는 선거 승리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주장 같은데 왜 당내에서 이 통합론이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 지지층의 반응이 아주 차가운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요. 프레임이요? 네, 지지층 사이에서는 과거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행동을 배신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여전히 아주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아,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인식이 그 기억 위에 정확히 겹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통합 주장이 미래를 위한 대통합이 아니라 배신자들의 야합 혹은 배신자의 연대래라는 아주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과거의 배신 프레임이 현재의 배신 프레임과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리를, 그것도 부정적인 시너리를 내고 있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네, 그래서 통합론이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통합론자들이 내세우는 다른 논리는 없나요? 자료에 혹시 언급된 부분이 있나요? 물론 있죠. 통합론자들은 이 프레임에 맞서서 몇 가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요. 첫째는 실리론이에요. 실리론? 네. 핵심 지지층만 보고 가다가는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모두 잃어서 다음 선거에서 필패한다는 거죠. 외연 확장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고요. 일리가 있네요. 둘째는 순교자 방지론이에요. 만약 한동훈을 너무 과혹하게 징계해서 내쫓으면 그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적 체급이 더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죠. 차라리 품 안에 두고 관리하는 게 낫다. 네, 그런 논리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한쪽은 당의 정체성과 대통령과의 신뢰라는 명분을, 다른 한쪽은 선거 승리와 외연 확장이라는 실리를 내세우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그토록 중요한 거군요. 네, 그 결정은 단순히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냐 1년이냐를 발표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당의 주도권을 원칙론을 내세운 강경파가 줄 것인가 아니면 통합론을 내세운 온건파가 줄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지표가 될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만약 강경론의 주장대로 강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은 이념적 선명성을 강화하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길로 가겠지만 중도층 이탈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거고요. 반대로 통합론이 받아들여져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당장 분열은 막을 수 있겠지만 핵심 지지층의 엄청난 반발과 이탈에 직면할 수 있어요. 원칙도 없는 정당, 배신을 용납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동훈이라는 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첫 번째 시험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개인에 대한 징계 결정이 한 정당의 영혼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한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품고 가야 하는 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국민의힘만의 딜레마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념적 순수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목표를 위해 싫은 사람과도 손을 잡는 실용주의적 확장을 택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갈등은 시대와 이념을 넘어 모든 정치 조직,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공동체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영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